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정치 세계에서 파동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먼저 예견을 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제가 조중동에다 전면 광고 그거 내려면 1억 듭니다. 1억. 그래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 다시 말씀, 미국이 하는 것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아니 공천권 때가 되면은 몇몇 사람이 공천 장사하고 돈 갖다 주면 공천 주고 돈 안 갖다 주면 안 주고, 그런 일이 지금도 있나요? 이렇게 물을 사람 있죠. 지금은 더 합니다. 요즘은 돈 받는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직접 돈은 안 받죠. 3쿠션 내지는 4쿠션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자, 그 회사에 주식을 사준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이게요, 타락한 인간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식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 보니까 주별로 그것도 다 다르더라고. 예를 들면 어떤 주는 국회의원을 나서고 싶은 사람이 팻말을 들고 서 있으면, 아침 저녁에 서 있으면 줄을 딱 서버려요. 난 이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줄을 딱 서면 그 줄 선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을 해. 이래가지고 합해가지고 이래서 나는 공화당의 공천권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주도 있더라고요. 방법이 좀 다 달라요. 여론조사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 절반 절충형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십시오. 여기 위로 올려주세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고.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될 일을 먼저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광고를 말이야 3번이나 내고 한 번에 1억씩 돈 들여서, 이것도 하단 광고가 아니라 전면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렇게, 이건 제 뜻이 아니라 국민들의 전체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언론도 다 사실은 보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형편없습니다. 광고비만 받아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옆에 부설 기사 하나 안 써줘요. 이 주장이 맞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오늘 같은 사태 일어나는 거야. 지금은 다 국민의힘 정당은 한동훈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위성정당 만드는 것도, 그것도 당 대표를, 거기에 있는 한동훈의 똘마니 그 당의 직원을 거기다 당 대표로 딱 세워서, 그건 이재명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사당화지. 그건 사당화. 개인 사당화죠. 그렇게 이재명을 욕했으면서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이재명하고 똑같이. 그럼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좌파인데 그것까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는 주사파, 경기 동부연합, 속된 말로 개딸들, 거의 간첩에 준하는 이러한 정도의 강도 높은 공천을 하려고 이재명이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 저도 좋다 이거야. 야? 간첩 수준의 이념으로 무장된 이석기 정당을 다시 부활시켜서 30명이면 국가를 엎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생각이거든요. 선거 이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30명이면 족하다 이거예요. 30명이면. 자, 이러한 국가의 위기 상태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애국운동을 할 수 있는 정말 가드란한 소망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을 잃지 않고, 이것은 그 국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은 몰랐던 것 같아요. 1년을 딱 해보니까 알은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알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180석이 저쪽이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시작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4월 10일이 총선이 돼서 자유우파 정당이 반드시 200석이 되면 그때부터 윤석열 정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아직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내에서는 일을 못하니까 외국 일만 하는 거예요. 응? 일본 가서 정상화시키고 미국 가서 정상화시키고 또 저 두바이 가가지고 125조 투자 약속을 받아오고 이거밖에는 대통령이 국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180석이 국회에서 다 발목을 잡고 있는데 뭔 대통령을 합니까? 그래서 4월 10일 이번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인 거예요. 전쟁. 우리나라 건국 75년 역사상에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연방제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자유통일을 이루어 세계 지투국가로 갈 것인가 이 전쟁의 결사적인 이 전쟁이 지금 붙은 겁니다.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불과 뭐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그동안 말한 것 중에서 틀린 거 있으면 여기 댓글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정광훈 목사 말한 건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내가 말한 것 중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대로 다 돼가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아시고 오늘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지도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위대하신 박사님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자, 유동열 교수님 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학성입니다. 네. 별 3개 무섭죠, 여러분? 별 3개.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요.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 별 3개가 아니라. 황윤선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동호 교수님이 사실은 내가 안 갈라 그러는데 내가 강제로 떠밀어서 저 국민의힘 정당에 우리의 세력이 한 석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해서 강제로 서대문에다가 집어넣어서 했는데 결국은 한동훈의 그 장막에 막혀서 결국은 그 공천에서 실패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비례대표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안 한다니까요, 목사님. 네. 뭔 비례대표입니까? 그냥 열심히 도울게요. 아직도 지정을 안 내려놨구만.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려면 들어가야지. 예, 아멘. 근데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 특별히 영남, 부울경, 경북대구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라 먼저 번에 국회의원 하신 분이죠. 이종혁 의원인데 부산 출신인데 이분이 이번에 경선도 안 하고 그냥 한동훈이가 내리 꽂아가지고 단독 공천을 해버리니까 경선 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해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종혁 의원을 지지하는 그 국민의힘 정당의 당원들이 1000명 이상이 반발하여 탈당계를 내고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돌아오고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유통일당으로 지역구에서 맞짱 뜨겠다. 아, 예.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억울하게 잘린 그 경북 대구 부울경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우리 당으로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심사해서 받아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쓰면 선거하기 전에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겠어요. 아이, 목사님.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정당뿐이 아니라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예. 우파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우파는 다 잘라버린 거야 이번에. 예. 다 자르니까 이 사람들 쪽에서 연락이 와요. 자유통일당으로 가면 안 되냐고. 아, 좋다고. 오라고. 나는 권세가 없으니까 저 공천위원장 김학성 교수님한테 면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잘하면 선거 전에 원내 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지원자는 많습니다, 목사님. 지원자 많아요. 예, 예. 네. 야,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이번에 그 선거를 우리가 전쟁이라고 보느냐. 유동열 교수님. 박사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간첩 세력한테 대한민국이 먹혔다고 보거든요. 그 전문가로서 일생 아직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유동열 박사님은 경찰 쪽에서 이 대공 업무의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4월 총선은 네. 단순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소위 이념, 네. 사상 전쟁입니다. 하하.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수발하는 세력하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이걸 진보적 민주주의로 지금 이제 이렇게 유정을 시켜놨는데 네. 시키려는 이 친북 사회주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이재명 이 더불당이 보여주는 공천 또 선거 연합을 통해서 정의당이나 진보당에서 지금 후보자로 되어선 사람들을 보면은 네. 이제 그분들이 비례대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번 국회는 소위 이제까지 통진당식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구현하려는 이러한 세력들이 대거 합법적으로 여의도로 진출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4월 총선이 단순한 정치적 이념 대결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세력하고 네. 북한식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다. 네. 이렇게 보고 투표에 임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국가가 이게 망조가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180석이나 가지고 있는 좌파 정당들, 이 지금 야당이죠. 이 세력의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저건 해산돼야 될 전 보안법이라든지 무슨 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용을 하면 이거는요 통진당을 해산하는 이상의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풍선 하명법 이거 위헌으로 다 끝났죠. 박상학 대표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이 연방제 통일을 정강 정책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한번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김학성 교수님. 예. 이거 위헌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그 우리가 네.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위헌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낮은 단계 위헌으로 보고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네. 민주당이 정식 강령으로 네.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으로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네. 네. 한번 저 방송실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이 정강 정책. 연방제 통일 보내준 거 있죠? 그거 좀 한번 보내주시면 거기에 제가 담아놨습니다. 민주당 정책도. 오늘 목사님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작년 12월 30일 날 이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네. 당 8기 9차 전원회의라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대남 노선을 대남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연방제 통일 노선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미 그래가지고 그 뒤에 직접 김정은이가 이제 저는 그걸 김정은의 신대남 전략 방침이라고 하는데 네. 이 방침에 의하면은 그동안에 북한이 전조선 혁명을 전한반도를 적화 통일할 때 네. 평화적 전도하고 비평화적 전도라는 두 가지를 내세웠거든요. 네. 이 평화적 전도에 의한 남북 합작이 바로 연방제 통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남북 합작은 전쟁에 의한 통일인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그동안에 절대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죠. 그렇지만 네. 대외적으로 위장용으로 평화적 통일 방도라고 하면서 연방제 통일을 내세웠는데 북한의 연방제 통일은 평화 통일만이 아닙니다. 연방제 통일의 그 내용은 뭐냐면 남한의 내부혁명에 나서 미제 촉출하고 미군 출소시키고 남한의 용공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남한에 수입되는 용공조건하고 북한이 연방자겠다는 그 구도거든요. 그래서 남한 내부 혁명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방제 통일은 평화 통일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지 아버지, 지 할아버지가 돼서 어떤 이 도국통일 3대 헌장에 나는 이 김일성의 통일 방침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탑이라고 해서 남녀 북녀가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폐기시켰어요. 그래서 아. 실제 이제 연방제 통일 방안은 북한이 공식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 한 얘기였어요. 이제 이 남조선은 이것은 제1의 주적이고 적대국이다. 상종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이 저희 핵무력에 기반해서 남조선 전용토를 평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이제 무력 방식 전쟁에 의한 통일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연방제 통일이 원래 북한의 유장 평화 통일 방안이고 네. 남한 내분을 전제로 한 무력 통일 방안이지만은 네. 그마저 이제 북한 김정은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해서 연방제 통일이 뭐다 하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북한 스스로 지금 연방제 통일 방안을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놈들은 폐기했다도 금방 또 부활시켜요. 예, 저놈들은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 언제 그런 걸 폐기했나 하고 또 색깔을 바꿔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제가 이제 목사님 네. 그 유동규 한번 박사 위로 말이 띄워주세요. 일리가 있었지만 위로 저도 뭔가 띄워주세요. 쟤들이 말을 흠새 바꾸거든요. 이재명 아, 같이. 걔들은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 통일론을 바꿨지만은 언제 뒤집을지 모르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요거 다음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되면요 해끄닥 바꿔가지고 또 저 정상회담 할 겁니다 또. 제가 어제 그 연방제 통일을 별도로 보내드리는데 참고하라고. 그 이제 거기에 민주당의 그 통일 방안이 나온 거예요. 어제 보낸 거예요. 연방제 통일이라고 제가 별도로 보냈는데. 예. 오늘 은재가 안 나왔나? 왜 그러나? 예, 빨리 못 찾나? 예. 자, 일단 그 찾을 동안에 황 장군님 예. 결국은 저 와인버거 장관의 그 예견이 이게 맞아 안 맞아야 되는데 이게 광화문에서 5.18 같은 내전이 일어난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점점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 이게 되는데 그걸 결국은 막을 세력은 광화문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인버그 장관이 예측한 그것도 그렇고 네. 지금 항상 이제까지 저 좌파 또 종북 세력들이 한 방법을 보면은 1차로는 뭐 촛불 집회 같은 국민들의 관심을 아주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관심을 끌고 거기에 다수의 그 뭐 간첩이나 종북 세력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거기서 어떤 폭동을 야기하는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와인버그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1998년도에 네. 91년도에 했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진행 절차를 거칠 것이다. 그때 이제 제일 강조한 것이 서울 광화문에서 5.18 사건과 같은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네. 북한이 이를 이용해서 할 것이다. 중국의 지원을 받았어.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네. 거기서 그 와인버그 장관이 한 북한에서 침투한 침투조가 우리 광화문 세력 또는 애국 우파 세력을 쏘는 게 아니고 자기 팬들을 싸가지고 그렇지.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막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해가지고 네.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질 때에 네. 그때 이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광주 사태 할 네. 때하고 똑같이 여기서 이제 경상도 예. 군인들이 전라도의 처녀들의 젖가슴을 도려냈다 이제 그런 식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혼란을 틈타서 네. 땅굴로 침투한 북한의 부대가 우리 저 후방을 혼란을 하고 그다음에 전차 부대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1990년대 후반하고 네. 지금 벌써 30년이 지난 지금하고 네. 여러 가지 양상 그 뒷부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부분 광화문 광장 서울에서 엄청난 군중 시위가 일어나고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던 그런 혼란 네. 이것은 뭐 변함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개인이나 기업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한 번 일어나면 끝나버린다는 건데 예. 철저히 대비해야 되고 그것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고 맞아요. 이번 3.1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한다는 것이 감히 저 세력들이 이런 기도조차 의도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님, 예. 결국은 지금 이재명이가 공천하는 것은 선거에서 져도 좋다. 다시 말해서 통진당을 부활한다. 30명만 정해 우리 간첩 수준에 속한 사람만 국회의원 들어가면 나라를 엎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전문가로서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거는? 나 그 이동호 교수한테 많이 주워 들었지. 아니, 목사님, 그동안에. 근데 네. 이번에 이제 몇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왜 김정은이 그럼 연방제를 폐기했을까? 그리고 지금 전대협을 왜 쳐낼까라는 걸 여러 가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전대협 너희들이 지금 180석을 가졌는데 줬는데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느냐. 하하. 그러니까 그때 그 뭡니까 그 문재인에 대해서 무슨 삶은 소대가리 뭐로 했던 말과 지금 맥락이 같거든요. 맞아요. 너희들이 지금 180석 가지고 주한미군 뭘 하는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연방제의 유리한 국면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대협에 대한 뭔가 지금 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는 완전히 지금 자기들의 직접적 지령을 받는 사람으로 교체하겠다. 그리고 국회를 완전히 그래서 통진당으로 교체하겠다라는 의미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통진당 후신이 진보당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헌법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얘들이 후신들도 무조건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지? 예. 근데 지금 얘들이 지금 민중당 거쳐가지고 지금 다시 만든 게 진보당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독일과 좀 다른 게 독일은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 전부 수사했습니다. 아, 근데 우리는 지금 그들 말고 국회의원 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수사도 안 했고. 그 저희가 이제 목사님 하나 법리를 말씀드리면 네. 저 통진당 해산됐죠. 네. 그러면 유사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법이 돼 있어요. 아, 법이 돼 있어요? 그럼요. 근데 진보당이 그 유사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아, 만들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래도 정당 해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학자가 있는 반면 저 같은 사람은 두 번째 만들어 유사정당은 행정처분으로 해산이 가능하다. 그런 주장을 제가 책에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진보당 좀 해산해야죠. 무슨 행정처분으로 하죠. 구조화 변호사님, 우리 변호인단들 빨리 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빨리 내세요. 이재명에 대하여. 예, 그럼 네. 지난번에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그 전주에서 나온 친구도 사실은 통진당입니다. 통진당이죠. 그렇죠. 강성이.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목사님 그 뭡니까 그 무슨 그 비례 진보 연합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진보당이 후보자를 냈는데요. 전부 한총련이에요. 맞아요. 그 손소리라고 이대 총학회장이고 얘는 진보당 수석 대변인 출신인데 한총련이고요. 그다음에 전종덕이라고 얘는 민노총 사무총장인데 얘도 한총련. 얘도 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고요. 정태엄 고대 총학생 임마도 한총련 3기 의장했더라고요. 그 장진수 이거 홍대 부총회장 출신 이것도 한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대협은 목사님 제가 이야기하지만 북한 방송 듣고 지령받았고요. 한총련 얘들은 직접 간첩이 내려와서 간첩이 직접 지도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강도가 좀 다릅니다. 이제 저처럼 전대협 같은 놈들은 좀 그래도 자생적 주사파고 이 한총련 저놈들은 완전히 북한 지령받는 주사파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당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북한이 폐기한 그 전대협 걔들은 180 줬으니까 못했으니까 폐기해버리고 이제는 북한의 지령에 아예 그냥 꼭두가시처럼 강철처럼 움직이는 애들을 이번에 국회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까 유동열 원장이 얘기했지만 내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목사님 지금 진보당이요. 김학선 교수. 네네 예. 이제 처음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진보당이 저게 위헌 아닙니까? 그 정강 정책이. 제가 목사님 정강 정책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보당 저거 말고 저건 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거부터 먼저 한번 민주당 보자고요. 거요? 그 다시 위에 올려보세요. 통일에 대하여. 자, 민주당 거 다시 한번 위로 보시면. 올려보시면 아니 이게 위헌 정당인데 왜 정당이 뻗어지 존재하냐 이거지. 통일 정책
빨리. 저거는 목사님 김대중, 김정일이 첫 번째 한 거죠, 목사님? 아니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정강 정책 예, 다음에 화면 올라가 있어요. 통일에 다음 화면. 대하여 요거 다음 화면. 이거 말고 예, 오늘 누가 왔나 여기 지금 얘들아. 요거잖아요, 목사님. 야, 요거 올려, 요거. 아 요거도 아니지. 아니, 민주당 강령의 목사님, 요거 맞아요. 민주당 맞습니다, 목사님. 통일 올려, 이거. 예. 통일 6번째 통일 거 보라고. 요거요. 제가 읽어볼게요, 목사님. 네. 민주당 강령이 이제 이거 1번부터 10몇 번까지 있는데 네. 6번째가 통일 항목이에요, 목사님. 네. 읽어보면 네.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네.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계승, 적극 이행한다. 자 여기서 예.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7.4 7월 4일 날 이후라기를 미국의 동의도 없이 밀사로 평양을 보냈죠. 그렇습니다. 예. 보냈을 때 이 이후락 그 중앙정보부장이 유서를 쓰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서를 쓰고. 예. 내가 평양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지도 모른다. 네. 하고 이제 생명을 각오하고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미군도 모르게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7.4 공동성명을 합의하고 왔단 말이에요. 네. 왔는데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난리가 났대요. 박정희가. 아. 이따위 식으로 누가 이걸 해러 왔냐가. 이게 뭐냐면 7.4 공동성명이 이게 북한한테 말려든 거야. 네. 뭐냐면 통일은 남북한 외세에 관여없이 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예. 이게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예,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러니까, 3원칙까지.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민주당이 넣은 게 목사님 네. 이제 물타기죠, 물타기. 근데 이게 얘들이 입만 열면은 아니 박정희가 처음에 예, 예. 7.4 공동성명을 한 것 때문에 그걸 발전시킨 것이 6.15 공동선언이고 14세 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네. 걸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박정희한테요 이 휘우라기가 뒤지도록 혼났어요. 누가 이게 우리 민족끼리 개뿔 같은 소리 하냐고. 저기는 목사님 연방제 얘기 안 나와요. 저기서는. 물론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 좌파 정당에서는 모든 근거를 지금도 보세요. 7.4 공동성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걸 악용하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7.4 공동성명하고 6.15하고는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통진당이 목사님 해산됐잖아요. 지금 진보당 강령에 현재 나와 있는데 뭐가 있느냐? 1호가요. 그러면 진보당 강령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그건 제가 여기 준비를 안 했는데요. 아. 목사님 이겁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 주권 시대를 열자. 한이 혹시 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 들어가면 나와요. 진보당의 그 방송실 강령 한번 들어가 봐. 강령 1호, 2호, 3호인데 그게 정당 이름이 뭐예요? 진보당이죠. 네. 진보당 정강정책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1호가 직접 민주주의 이거 맞아요. 그 아래 나오네. 올려주세요. 저거죠. 이 1호를 읽어볼게요, 목사님. 네. 특권과 부패의 정치를 타파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 주권 시대를 완수한다. 하하. 우리 헌법은요. 아니 나는 단어가 어려워서 저거 말을 난 이해도 못하겠어. 지금 뭔 뜻이야 저게 직접 민주주의가 뭐고. 근데 우리 헌법은 목사님 네. 이 대의제 민주정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대의도요. 나 같은 사람이 알아듣지 여기 시청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대의 정치가 뭐? 아니, 그러니까 간접 민주정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래 목사님. 아니, 간접이란 말도 못 알아들어. 그게 아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회를 구성해서 아, 우리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해야 될 텐데 네, 예. 나는 시간이 바빠서 못하니까 네, 네. 나를 대신하여 해달라고 뽑은 사람이 국회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통하여 나를 대신해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대의 민주주의 또는 뭐 대표 간접 민주주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는 또 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거는 네. 저 공산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원리거든요. 네.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말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도 필요 없고 가문 광장에 모여서 직접 하자. 다 그렇죠. 시민들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미 결국은 이게 다른 말로 촛불 시위네.
그렇죠. 넓은 왜 그렇죠? 촛불 시위죠. 그러니까 촛불 시위를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요. 그냥 촛불 시위로 나라를 때려 엎여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냐하면 목사님 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이 몇 가지 자기의 진위를 말 속에 숨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저기 직접 민주주의란 말하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자는 말을 저렇게 표현한 거고요. 민중주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는 국민 전체 국민주권이거든요. 네. 5천만 국민이 전부 주권자인데 얘들은 그러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얘들 빼고는 전부 주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진당 해산 실패 때 민중주권이 저게 지금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김학성 교수님. 네. 그래서 보충 설명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구현에서 네. 민중 주권 시대를 완수한다. 민중 주권이라는 단어는요 헌법학에서 안 씁니다. 아. 헌법학에 쓴 것은 국민 주권 아니면 인민 주권이라는 말을 표시해 목사님. 인민 주권은 예컨대 그 계급 주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놈들은 민중 주권이라는 단어를 계속 쓴단 말이죠. 이유를 보시면요 목사님. 네. 끝에 보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해체하여 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 한미 관계 해체를 주장하는 인간들이잖아요. 주한미군 철수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의 이야. 상호 방위조약 파기. 파기. 저걸 정강 정책에다 넣어놨네. 그럼요. 이야. 목사님 3호 보세요. 3호. 네, 사모.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그러니까 그동안에 6.15, 14 다 하자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위헌적인 단어가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이건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거죠. 이야. 우리 헌법은 중립적인 국가를 지향하지 않아요. 네. 반드시 통일의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일 것을 헌법은 그렇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또 명령하고 있고. 자유민족 헌정 질서죠. 우리는. 그럼요. 그러니까 1, 2, 3호를 보면 네.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당이 저 진보당이라고 목사님. 그다음. 노골적으로. 네. 그다음에 뭐 4번이야 대외 의존 경제 체제와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 경제를 해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사장하고 똑같이 하는 목사님. 사회주의 하자는 얘기구나. 그럼요. 이야. 민중이 경제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강화하여 경제 주권이 실현된 민생 중심의 자주 자립 경제 체제를 확립한다. 외국에서 한국에 주식 투자 들어와 있는 거 다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럼요. 다 쫓아내겠다는. 그런 이제 북한식의 계획 경제를 하겠다는 뜻이죠, 목사님. 저 하나 좀 추가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그 진보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아. 민주노동당이 그 통합 진보당으로 해서 다 합칩니다. 그 통진당이 해산되니까 민중연합당을 만들었어요. 유사정당인데도 손을 안 댔죠. 근데 민중연합당이 민중당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2020년도에 또 지금 현재 진보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정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 김학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기 그 강령 1조에 민중주권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민주권주의,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 국민주권주의인데 이 민중주권이 이게 바로 위헌이념입니다. 그래서 통진당을 해산했을 때 민중주권이 소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이미 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통진당 해산할 때 제가 대한민국 정부 측 창군이었습니다. 아, 3명이었어요. 2명은 헌법학자 고려대학교 그 장영수. 장영수 교수하고 그다음에 그 동국대 그 김상병 교수인데 이 두 분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네. 그 정당 해산 문제를 가지고 박사학위 딴 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이제 대한민국 참고해주고 저는 뭐냐면은 저는 이 분야 전문가니까 통진당의 노선하고 북한 조선노동당의 노선을 비교해서 통진당의 위헌성을 밝히라 해서 제가 바로 통진당이 왜 이원정당이냐 할 때 제가 5가지를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진당은 북한의 인민주권, 그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을 배제시키고 민중주권을 하겠다. 이 민중주권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국민주권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주인이지. 그리고 또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 헌법 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국민주권주의거든요. 근데 민중주권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 잘 알아주세요. 전체 국민 중에 자본가들, 재벌, 그다음에 땅 마징한 지주 또는 반동 관료라고 합니다. 우리 반동 현정부. 관료. 그래가지고 이런 걸 제외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각계각층의 민중이 주인이 되는 권력입니다. 98%. 그게 바로 민중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민중 권력은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인 국민주권제에 반하는 바로 북한식 인민주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위헌이거든요. 근데 지금 진보당이 저희 민중주권시대를 연다는 소리는 저 소리가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이동호 총장이 말씀하시기를 공산주의다는 저는 용어의 그 숨은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저걸 좀 봐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민주당이나 진보당은 특히 앞으로 선거 끝난 후에 강령규약을 다 바꿀 겁니다. 강령규약을 바꿔가지고 저기 나와 있는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판문선을 다 삭제할 겁니다. 제 말이 맞나 틀나 보세요. 그렇지, 자, 보면 북한이 했으니까. 자,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통일은 없다 하면서 평화 통일은 없다 하면서 범민론을 해체시키라고 했거든요. 실제 북한에서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이라는 단체 이게 해외본부, 북한본부, 남측본부인데 해체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국내 범민련 남측본부 애들이 지지난데 해체시켰습니다. 북한 말 듣고 코드를 맞추면서 맞아요.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을 해체시켰는데 일부 언론에는 이 좌익 문제를 잘 모르는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국내 종북 세력이 이 김정은의 선언으로 일시에 지금 멘붕에 빠졌다. 자기들이 믿었던 북한 김정은이가 연방제도 안겠다고 하고 뭐 6.15 공동위원회도 없애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범민력 남측본도 없애라고 하니까 멘붕에 빠졌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이 종북 핵심 지도부는 그대로 북한이 지시한 대로 따릅니다. 지금 박수 치고 있어요. 아, 잘 됐다. 빨리 전적으로 통일시켜라 박수 치고 있는. 그런데 어중이 떠중이 종북이 있잖아요.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어중이 떠중이 종북들은 당연히 멘붕에 빠지죠. 이제까지 내려왔던 지침이 다 이제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핵심 문자들은 이미 김정은의 당이 결심하면 난 따른다. 김정은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그 지지난주에 범민론을 해체시켜버렸어요. 국내에서. 아니 일부 국회의원들 중에는 예. 극좌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 그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놈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고발을 시켜놨습니다. 저거 잠깐 좀 올려주실래요? 지금 제가 문화일보 난간 봐주실래요? 잠깐 간첩단 터질 때마다 진보당 간부 연루. 저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저희 보면 제가 그 멘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적발된 4개 간첩단 전원이 진보당이나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 통진당의 당원입니다. 핵심 당원이에요. 저건 더불어 간첩당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첩이죠. 목사님. 그런데 저런 진보당하고 선거연합을 구성해서 비례대표를 배정해주겠다는 아니, 것은 그러니까 간첩에 국회에 들어갈 네. 길을 열어준 거죠. 그렇죠. 간첩들의 그 국회 진출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다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국힘당이 그걸 제대로 공격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이동 교수님. 예. 그래도 한동안에 여의도의 연구소의 부소장까지 하셨는데 부원장입니다. 자꾸 소장으로 자꾸 맞추십니까? 부원장. 예. 부원장이 더 높아요. 소장이 더 높아요. 전 상근 부원장인데 소장은 좀 낮은 걸 말하고. 아 그렇구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예 연구 부라고 빼고 그냥 아예 원장이라고 해요. 원장 대행도 며칠 했어요. 그러니까 아 원장이다. 예. 그렇구나. 아 여의도 굉장히 원장. 높으신데 높으신 것이 지금 나한테 욕먹을 주제야 뭐냐. 도대체 이 국민의힘 정당은 이 개자식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저런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걸 놓고 항의도 안 하고 말이야. 아니 뭐 저거 한동훈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우선 제가 보기엔 모릅니다. 몰라요? 예. 아니 검사 출신인데. 검사도 공안 검사만 알잖아요. 공안 검사도 제가 보기에는 네. 요즘은 그전에는 공안 검사가 이게 뭡니까 그 진급이 아주 확보됐거든요. 엘리트 코스였는데 요즘은 맞아. 공안하면 진급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안 올라 그런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공안부서도 우리 유동열 원장 알지만 경찰도 많이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막 돌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우선 그 수사통들은 저거 모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 관료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변호사 뭐 그다음에 이런 기여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런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직접 민주주의 말하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가 뭐고 직접 민주주의 왜 다른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왕이 주권자였습니다. 네. 봉건 시대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민주정 시대가 오면서 국민이 그러니까 5천만이 대한민국 같은 5천만이 주권자입니다. 그럼 5천만이 전부 광장에서 손을 들고 야 내 말 들으라면 그게 혼란에 극에 달하거든요. 그런 사태를 겪은 게 불란서 혁명입니다. 100년간 이쪽 저쪽에서 나와서 광장을 휩쓸면서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미국은 정말 다행히도 네덜란드식 그러니까 그 청교도 그를 본받아서요.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자치공화국을 만들었거든요. 대표를 뽑아서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 그거 집사 뽑듯이요.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공화국의 후신 모범입니다. 그거를 미국은 받아들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5천만이 주인이지만 직접 권력을 행사하면 광장에서 나오라면 큰일 나니까 대표를 내세워서 이 통치하게 하자. 주인이. 그래서 그게 한 게 지금 우리 말하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 직접 민주주의를 할 때는 꼭 앞에 따라 붙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식 광장 직접 민주주의. 예. 이 김학성 교수. 우선 그렇게 안 붙이더라도요. 그게 그 뭔 뜻이에요? 그리스식 광장 직접 민주주의 뭐하는 이제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는 목사님 그 당시 도시국가니까 네. 숫자가 작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사람이 1%, 2%밖에 안 됐어요. 예, 나머지는 그러니까- 전부 종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그 작은 사람끼리 모여서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해 보자. 광장에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당시는 손바닥만 하니까 가능했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 대표를 뽑아서 국가 의사를 대신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은 장소적으로나 이 국민의 수로 봤을 경우에 직접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재미있는 게 직접 민주정치의 원형을 실현코자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목사님. 그렇지. 헌법 이론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소련, 중국, 저 북한도 마찬가지죠. 네. 그 목사님 그 북한 보시면요, 그 못 사는 나라가 그 뭐 대의원을 할 때 보면 몇천 명이 모여서 그냥 박수 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직접 민주정치의 원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 색깔이 남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 자, 우리 장군님. 나는 이제 국가의 최고의 위기가 4월 10일 총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 1일부터 새로 된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2달 사이에 그때가 와인버그 장관이 예견하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2달 사이.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지금 현재 180석 국회의원들은 6월 1일까지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 건국 후에 그런 일이 없었죠. 과거에도 180석 없었고 미래도 앞으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단적 행동을 자 선거했다 졌다 이거야. 지들이 졌다. 또 자기들이 또 200석 이겼다. 이겨도 져도 이거는 바로 그냥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가장 위험한 연방제 통일. 대통령 3명이 가서 이미 계약까지 다 했고 이게 이제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가장 위험한 시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앞에서 저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이 분열되는 거, 분당되는 거를 가장 최악으로 보는데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할 건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거 관계없이 일단 자기 편을 만들겠다는 이재명의 그게 네. 그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네. 더 위험한 게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네. 진보당 그다음에 뭐 새진보연합 네. 그다음 거기에 뭐 저 선동 괴담했던 연합진보 뭐 시민단체 네. 여기에다가 벌써 10석을 딱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아예 더불어민주당이 안 나오고 거기에 벌써 저 단수로 이런 것들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자기들 뭐 당만 이익만 챙기는 당에서 벗어나서 이건 국가 전복 세력이 더 훨씬 강화되는 거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작년 7월 27일에 캠프 험퍼리 이놈들 뭐 인간 띠있게 한다면서 해가지고 네.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더니 시도조차 못하고 뭐 무당 데리고 와서 웃기는 짓 하다가 끝난 것처럼 네. 이번 금요일 날 3.1절 정말 1,000만이 나와서 깜짝 놀라게 하면은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그런데 안 그러면 분명히 시도한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또 지금의 종북 좌파 단체들은 김정은의 지령대로 그대로 시차도 없이 네. 그대로 착착 진행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자, 광고 하나 드리면 중간 오늘 오후 1시부터 안산 실내체육관에서 그 큽니다. 3,000석이 넘습니다. 무슨 2시인가 1시인가요? 뭐 1시로 광고했는데 2시로 광고 났어요, 목사님? 2시 정도 될 예, 겁니다. 예. 2시까지 아직도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실행위원장, 그다음에 또 동대표 1시구나. 예, 전체를 포함해서 아니 이게 시작은 2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도 출발 안 하셨으면 빨리 저 집에서 유튜브는 켜서 들고 가방 속에 넣고 빨리 출발하십시오. 출발해서 안산 실내 여기 광고 위로 띄워주시고 뜨시면 여기 주소 다 나와 있죠. 이 주소로 총 직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실내 집회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번 주로 거의 마무리가 단계가 다 되고 이제부터 우리는 전투를 이제 방송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에 행사에 또 그 대구에 광고 한번 띄워주시면 대구 이제 이게 전부 실내 집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총력 이번에 다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우선 수도권에 오늘 안산 실내체육관에 다 모여주시길 바라고 출발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출발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유동열 예. 박사님 북한에는 선거가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있구나. 예. 그럼 북한 선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북한은 우리 이제 대의원격인데요. 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합니다. 네. 근데 이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전혀 권한이 없어요. 깍곡도 같습니다. 그냥 거수게 북한 조선노동당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가 지시한 내용을 절차만 거치면서 그냥 지지 찬동하는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형식상 그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에다가 후보를 내고 선거를 하는데 거의 그 노령자 빼놓고는 거의 98%가 투표에 참석을 해서 거의 97%가 뭐 거의 대부분 100% 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역별로 그것도 다 예,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돼 있고 네. 이게 북한의 특별시, 직할시에서 시군구 구역별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북한군에도 지역이 다 있습니다. 북한군 당위원회 몇 선거구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그다음에 내각 각 부처의 또 대표들로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구성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매년 이제 1년에 2번씩 그 대회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것은 100% 김정은의 거수기인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다. 국가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국가 모든 걸 정치할 때 예산을 결정할 때는 최고인민회의를 거친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네. 그걸 갖다가 정말 그대로 믿는 것은 북한을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에 불과하죠. 혹시 방송실 이게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영상인데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 그 수첩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딱 드는 거 팻말 드는 거. 예, 팻말 드는 이게 거. 뭐냐면 이제 그 영상 있으면 찬반 한번 묻는 보여. 겁니다. 이게 찬반 예, 묻는 찬반. 거예요. 예, 찬반 묻는 겁니다. 그거 하면 보통 그래도 100%는 안 나오더라고. 아니 일부러요. 100%인데요. 아니, 일부러 뭐 한 2명 예, 정도는 이렇게. 몇 명씩 안 되게 합니다. 그게 뭐 사회민주당, 뭐 청교도 천호당 이런 데에다가 일부러 100%니까 김일성, 김정일 때는 100%였는데 아. 이 김정은이 머리가 좀 이놈이 아. 아주 좋은 놈이니까 아. 야 반대가 있어야지 하면서 일부러 반대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지난번 최고인민회 대의원 선거 때 보통
그 출마한 사람들이 거의 100% 지지를 받는데 96%, 93% 지지를 받도록 이렇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이 북한 정당의 거의 절반은 따라붙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의지가 공천권을 다 더불당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아니 이쪽도 그래요. 한동훈 한 사람의 의지가 다 뭐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지금 지 근데 이제 맘대로. 북한은 또 재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북한 그 대백과사전이나 정치사전을 보면 남조선에서의 선거는 이것은 바로 소위 권력자가 자기 통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 조작적 행위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선거를 거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권력의 교체라는 것은 정권의 교체라는 것은 폭력적인 민중의 혁명을 해야지 선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그냥 그 정치사에 딱 써 있어요. 이게 이런 선거를 통해서는 절대로 정권 교체가 안 되니까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라고 하고 두 번째 재미난 게 뭐냐면 이제 그렇지만은 합법적 국면에서 남한의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들 종북 좌파 세력이 진보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권력이 세지니까 야, 아 여기 나오네. 예, 저것들을 갖다가 우와. 한번 올리시죠. 예, 예. 저거 그냥 손 드는 예, 것도 밑에 아니고 올리는 겁니다. 예. 수첩 가지고 이렇게 딱 딱 동시에. 올려가지고 저게 이제 저게 찬반 아마 당원증 아닙니까? 당원증 예. 같아요. 당원 네. 올리죠. 예. 목사님 예. 조는 놈들 죽이는 판에 아니 저거 그렇지. 우리가 졸라 죽었지. 우리 이제 자유마을 카드 만들었잖아요. 예. 우리도 투표할 때 자유마을 카드 딱 그러니까 조는 졸았다고 죽이는 판에 저걸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목사님? 참 기가 막혀. 뭐, 자. 뭐 행동이 건들건들했다고 죽이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좌파 정당을 비판을 하지만은 우리가 우파 정당도 비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동훈이가 그 저기 저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 당 대표를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그 저 사무처 직원을 사무처 했죠. 직원. 예, 예. 이거는 뭐 북한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다르게? 왜냐면 지난번에 그 위성정당에서 한성교를 그렇죠. 했다가 그렇죠. 다또 대표만 되면 생각이 바뀌니까 네. 중간에 잘랐단 말이죠. 그 근데 자기 마음대로 공천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회의원이 가면 지 멋대로 할까봐 그래도 국민의힘의 취지에 맞는 사람 하려고 꼭두각시를 세운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그것도 민주화적으로 하려면 예. 비례대표로 출마할 사람은 신청하라 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순위를 예. 결정해야지. 예, 예. 민주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한동훈이가 먼저 번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개인 사당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직원을 거기다가 당대표로 임명하는 예, 거. 예. 어? 이동욱 교수님. 예. 이거 북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지금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웃음거리인데 네. 이제 사실은 비례정당이 막 이제 뭐 물론 사정은 저간 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법이 있으면 그걸 시작하려면 그래도 제대로 된 예를 들면 비례대표 뽑을 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래도 뭐 인여한인 같은 사람이랄지 그렇지. 안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그 존경받는 분들이 와서 적어도 이런 분야에 최고의 에이스급도 누구다라고 이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저 당직자가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쟤들 당직자들이거든요. 그렇지. 쟤들이 지금 그 시험 보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 이념 없는 정당이 된 건 지금 전부 당직자들 생각이에요. 제가 여의도 연구원에 가보니까 당직자 이놈들이 광화문하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좌파랑 연합하는 거를 그리고 중도로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당직자들이거든요. 지금 참. 한동훈을 당직자들이 잡고 있고 그리고 저 당직자들이 이미 그래서 비례정당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기에는 아무 이념 없는 놈 갖다 데리고 올 겁니다. 지금 비례에. 지금 벌써 나오는 소문이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애들 뭐 이런 애들 갖다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념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쪽은 최고의 엘리트 전사들로 갖다 뽑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보면은 경력은 화려한데 주사파를 모르니까 꿀먹은 벙어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광화문은
목사님처럼 목숨 걸고 싸워보기나 했죠. 그리고 주사파들도 목숨 걸고 감옥 들어간 사람 많거든요. 근데 감옥 안 갔다 온 사람들 우리 이 김학성 교수님처럼 성깔이 날카로운 사람 빼고 웬만한 사람들은 주사파들 갖다 놓으면요 고개 숙입니다, 목사님. 성깔이 안 날카로워 물렁해. 왜요? 그 김학성 교수님 얼굴 좀 아니야. 보십시오. 제가 방위 출신이라 가지고. 목사님 앞에만 쓰면 작아지죠, 목사님. 그렇지. 저 잠깐 저기 지금 그 기사 타이틀 잘못 떴는데요. 당직자가 맡는다고 하면은 주로 뭐 원내 총무, 사무총장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당뇨. 그 사무처. 사무처 간부들입니다. 사무처. 간부들은 이 공채 출신들이 져가지고요. 아까 우리 이동호 대표가 말씀하셨지만은 자기들이 그 당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나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장악을 못합니다. 장을 못해요. 저희들 마음대로 해요. 아까 너 말씀- 1년 있다 2년 있다 너 또 교체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요. 예. 이거는 북한의 절반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대구시장하는 홍준표가 당 대표 하실 때 제가 일기 혁신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위원장은 유석신 교수였고, 근데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사무처를 전면 쇄신해야 된다. 사무처 당직자를 바로 올바르게 세우지 않고서는 혁신이 안 된다고 주장해가지고 다 지역구로 다 보내든지 말이지 한 절반 정도를 다 바꾸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 암덩어리구나. 예. 그래서 이분들이 확고한 자유민주 이념으로 그 자리 잡아야 되는데 아까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사실상 보수 정당의 색채가 이상해지는 게 실제 뭐 당 관료도 있지만 실제로 사무처입니다. 사무처 예,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무처가 왜 중요하냐면 얘들이 당무감사 자료를 걔들이 만듭니다. 아니 총 몇 명이에요 사무처? 사무처가 지금 그 중앙당 200명, 지방 그러니까 각각 200명씩입니다. 그렇죠? 와.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맞네. 그 중앙선관위에서 중앙당 인원을 제한을 시켜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 한 100여 명이 등록돼 있거든요. 네. 나머지는 어디로 보내느냐? 여의도연구원. 예, 여의도연구로 보냅니다. 그냥 연구위원회 해가지고. 그래서 소속은 여의도연구원 소속에서 월급 받지만은 실제로는 사무처에 있는데 근무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얘들이 우리도 저 이제 사무총장 됐으니까 우리도 200명 임명하자고. 목사님 근데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얘들이 당무감사를 하면 국회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의 자료를 만들거든요. 점수를 매긴다고요. 얘들이 실제로 지방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목사님 자기 예를 들면 실적 점수를 만드는 애들한테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예를 들면 여론조사하고 그 기초 자료를 누가 만들냐면 이 사무처 애들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애들 자료 가지고 아니 지금 공천관리위원장하고 공천관리위원들이 뭘 압니까? 얘들이 만든 자료 가지고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네. 그렇죠. 꼬리가 네. 멈춰.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어떻게 되냐면 그 유동열 원장하고 있을 때 사실은 사무처 저거 절반 다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새로 뽑으려 했다고. 그랬더만은 이번에 제가 누가 지금 사무처 쪽에서 저한테 나오는 제보가 이동호를 아예 찍어 놓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점수를 낮춰가지고 위험 인물이니까. 위험 인물이니까 아예 자기들 다 뽑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톱을 미리 보여가지고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발톱을 좀 아니 근데 그게 숨겼어야 돼. 정당하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예. 자, 그 유동열 교수님. 예.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누구요? 김경률. 예. 많은 분들은 이 김경률이를 좀 뭐 우리 우파로 생각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해온 그 행태를 보면요. 네. 그 좌파입니다. 아. 좌파적 형태를 보였는데 제가 그 한동훈 당대 비대위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대위원이나 당 비대위원이나 공천관리위원들을 보면은 네. 하나같이 왼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 놨어요. 하하, 그다음에 기존에 네. 그 보수적 가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인사들은 다 배제시켜버리고 그냥 전혀 모르는 인물. 특히 제가 그 명단 보고 이게 더불당 그 비대위원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게 과연 그 헌법적 가치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국민의힘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 김경률이 왔길래 이 한동훈의 생각이 어딘지를 알겠다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쇼핑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네. 각종 문제를 밀고 들어주고 또 마포에 또 사전 공천설이 또 이게 시끄러우니까 자기는 또 공천 안 받겠다고 하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게 뭐냐면 국힘이 일사불란하게 40 총선 제도로 나가야 되는 이 마당에 자꾸 국힘의 기본 노선과는 그래서 어긋나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 당을 분열시키고 정책적으로 분열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경률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거 하니 명예훼손을 하니까 김경률이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가 헌법적같이 입각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소위 그 민주라는 이름 아래 반헌법적인 사회주의 지향한 좌파적 성향을 보여줬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자, 김하성 교수. 예. 그 김경률이가 불란서 혁명을 빗대 가지고 뭐 그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교했죠. 마리 김건희 여사를. 예, 마리 앙뚜아네트가 누굽니까? 그 이제 루이 16세의 이제 부인인데. 아, 16세 예, 부인.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 프랑스 이제 혁명을 하면서 루이 16세를 이제 단두대에서 이제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혁명 세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왕비가 사치를 하고 그다음에 근데 사생활이 지저분하다. 네. 그런 이유로 또 앙뚜아네트를 죽였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마리 앙뚜아네트는 집안이 상당히 좋은 집안인데, 목사님. 부인을 또 죽였어. 또 죽였죠, 그 인간들이. 근데 그게 이제 김건희를 그렇게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뚜아네트와 같이 그럼 사치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사생활이 뭐 복잡하다든지 실제 그분이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죽였단 말이죠. 그게 프레임 짠 김경률이죠. 거죠. 그게 김경률이죠. 그 김경률이죠, 목사님. 근데 김경률보다 더 얄미운 교활한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가 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니까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죠. 70%가 뭐 어쩌고 그러니까 말을 네. 그따위로 하니까 네.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는 말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일단 간접적으로 그렇죠.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김건희 탄핵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결과적으로? 그럼 예컨대 저는 이 김경률이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는 생각해요. 걔가 조국을 반대한 건 맞지만 전향한 바는 없어요, 목사님. 전향은 이동호 장로만 그렇죠. 전향했지. 목사님 그 전향하는 사람의 감별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우선 첫 번째 과거 자신의 행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맞아. 비판해.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민주화 운동 한 게 아니고 하위주의 인민민주주의 운동이지. 공산주의 그럼요. 운동을 한 건데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고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수의 정통 세력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야 전향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전향이 아니에요. 일본적으로 지금 김경률 같은 경우는 보면 뭔가 조국과 예를 들면 내부에 권력투쟁 와중에서 참여연대 완전히 떨어져 나온 친구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지. 사실은 그 김경률이 만약에 전향이라면 우선 맨 먼저 자기 죄과부터 고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적어도 벽돌 쌓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저주했다. 네.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죠, 목사님. 근데 지금 그 예측하기를 앞으로 국민의힘 정당은 오너십이 김경률한테로 갈 것이다. 이런 루머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뭐 그런 면에서는 저보다는 차원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말이 좀 바로 이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영적이니까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성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김경률 정도의 인간이 국힘을 지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런 좀 어렵게 한동훈이가 보는데, 예, 치명적으로 예. 김경률에게 잡힌 약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약점보다도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 왜 못 자르냐는 거지. 대통령의 의지가 네, 그걸 자르는 게 의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대선배를 떠나서 대통령인데 아니 뭐 큰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반국가 행위를 하고 아니 우리 집 사람을 단두다 김건희 여사를 단두대에서 작두로 모가지를 잘라야 네. 된다고 하는 사람을 왜 못 자르냐는 거지. 이게 한동훈이가. 목사님, 예. 이번에 장경동 목사님 때를 좀 보면 대표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 뭔가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서 정신 팽 돌아요, 목사님. 권력의 완장을 채워주면. 아, 호르몬이 문제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권력의 완장을 채워주면 머리가 핑 돌아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윤석열, 인기 없는 윤석열 내가 살리고 있어, 지금. 오히려 이러면서 윤석열은 거꾸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한동훈 발언도 저는 이게 꽤 괜찮은 답변을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녹아 있던데 나는 예를 들면 그동안 법에 따라서 이랬지 나는 윤석열 부하했던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윤석열 혜택 받은 게 난 내 노력으로 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수사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뭘 잘했냐면 아예 집어넣으려면 탈탈 떨어서 본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 가지고도 무조건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한동훈한테 두 가지가 보이는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할 때 제가 볼 때는 아주 잔인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공격성이 자기를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에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슨 우리나라의 당대표를 그렇고 우리 자유통일당도 그렇고 당대표만 되면 이상하게 전부 정신이 뺑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한동훈도 내가 보기에는 이미 대통령 환자가 돼 있을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다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이제 맞짱 뜨면 오히려 인기 낮은 대통령과 맞짱 뜨면 자기 지지도 올라가니까. 네. 하나 이동호 총장에게다 하나 첨가를 하면요, 이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비대위원하고 공천관리위원을 선정하는 걸 딱 보니까 딱 느낀 게 두 가지예요. 한동훈이 기본 생각이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대위원장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소위 그 정치적 지지 세력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이 국힘에 있는 기존 당직자들, 국힘에 있는 기존 국회의원들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득권에 전혀 그 매몰려 있고 자유로운 인사를 뽑아야겠다. 더 그러다 쉽게- 보니까 저희 이제 저런 인사를 뽑고 두 번째는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낼 사람. 그다음에 그 한동훈과 코드를 맞추면서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전투적인 김경률 같은 인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서 일단 당을 갖다가 철저히 친한동훈 세력으로 이번 총선을 계기로 다 구축을 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 때 자기의 그 소위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그 만들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지금 비대위원이라든지 공천관리위원이 나오니까 이동호 총재 같은 사람은 부담스럽죠. 저는 본인은 모르겠지만 난 공천 안 될 줄 알았어요. 뭔 들었다. 왜냐면 한동훈의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 한동훈이가 꿈에서 깨야 될 것은 뭐냐, 이게 검사를 하면서 법조인 세계에서는 뭔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의심이 가는 것은 뭐냐, 김경률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동훈이가 특검 검사 실무자를 할 때에 그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김경률이한테 회계사로 통하여 특별히 삼성 할 때 그래. 조사할 때 그건 받았죠, 목사님 그건요. 받았죠. 그럼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데, 이 한동훈이도 정치를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과거의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전혀 불가능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대통령이 될 때는 정반대에 있는 네. 김종필을 꼬셔가지고 속여 먹었단 말이에요. 네. 다음에는 반드시 내각제 하겠다. 이래가지고 데려왔고, 우파 중에 우파요 포항제철의 신하인 이 박태준을 꼬셔가지고 총리로 하라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 김대중의 현란함은 하늘을 찌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사기극을 펼쳐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한동훈도 이런 공부가 제대로 된다면, 그 다음에는 또 뭐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될 때는 전직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안 돼요. 이게 누구냐? 김영삼이에요. 김영삼하고 다 짜웅한 거예요. 네. 그러면 한동훈이가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현직 대통령인,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밟고 그 다음에 씹고 그래서는 불가능한 거거든. 그 다음에는 가문 세력의 동의가 없는 대통령은 앞으로 영원히 없어요.
우파 대통령은 목사님께 믿게 보인 사람 중에서 된 사람이 없었죠. 없죠. 예. 그건 다 날라가지. 예. 된 뒤에도 대통령 아니더라도 뭐 장제원, 뭐 권성동 이거 한 방에 날라가요. 광화문과 지금 이 국민의 주권이 위임이 어디 돼 있냐? 광화문에 위임돼 있다고. 그러니까 광화문은 이거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대한민국 건국 정신, 특별히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역하고 이걸 거스린 놈들은 이건 반역자지. 이건 한 칼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호도 조심해야지. 예, 왜요? 위임을 자임하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한동훈이는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인생 경험으로 봤을 경우에 한동훈은 장관이 끝이에요. 맞아. 대통령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맞아. 말의 투, 말이 빨라요. 가벼워요. 가벼워. 이제껏 제가 살면서 대통령 된 사람 중에서 빠르고 가벼운 사람이 대통령 된 바는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장관급이나 기껏해야 총리급이지. 저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 예. 이번에 홍준표가 좀 오랜만에 그 말 같은 말을 하나 했더라고. 그 저 공천하는 걸 보고 네. 한동훈에 대하여 뭐 그렇다고 이제 홍준표를 나는 지지하고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그 지금 여기 댓글도 올라오고 또 이동호 교수도 말했는데 우리 이제 내부에 장경동 문제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장경동 목사님은 원래는 부흥회는 잘해도 정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당 대표로 앞장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정치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연락받기를 이제 사과하고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랬다. 왜냐하면 이게 이낙연 정당하고 합당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이낙연 정당의 정강 정책도 비슷해요. 더불어민주당. 그렇겠죠, 목사님. 네. 연방제 통일 다 그거 지지한다고. 연방제 통일을 반대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광화문 세력인데 아니 그걸 거기에다 합당을 한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장동훈 목사가 다 이제 그 깨달은 걸 갖고 그래서 백의종군하겠다. 백의종군하고 김종건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이 정당이 꼭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낮은 자리에서 남은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 이렇게 아이고. 저는 감사하네요. 아이고, 네. 다행이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아이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낙연 정당하고 통합을 한다 해도 선거 중간에는 절대 안 되거든. 나중에 선거를 다 끝난 뒤에 뭐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든지 또 이낙연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든지 그때 가서 정강 정책을 우리 광화문 걸로 하자 하고 동의를 하면 네. 그때 가서는 뭐 통합을 하든지 뭐 하든지 정강 정책이 생명이니까. 근데 이런 것은 시간도 없고 이제 다 이게 조율할 시간도 없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내가 잠시 정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부흥회만 했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김종건 조영기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 이게 우리 당의 이제 정체성인데 백의종군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감사를 드리고 머지않아 이제 또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전면에 나와서 연설도 하고 또 국민들한테 유감도 표하고 또 해명도 하고 이제 할 것입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벌써 임박해서 이제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돼야 될 텐데 이 김건희 여사님이요 그 단부대의 작두로 모가지를 잘랐다 그 소리를 듣고 예. 졸도했다. 졸도해서 예, 쇼크가 있었겠죠. 정신을 잃고 집에서 쓰러니까. 표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쇼크죠,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 같은 정당인 한동훈의 분신이라고 하는 그 김영률이가 그런 말을 어떻게 서슴없이 한단 말이야. 이런 말을. 그리고 사과도 안 하고. 지금까지도
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자세로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이겨본들 나중에 이 결국은 이 어느 당이든지 오너십이 있는데 김경률이가 국민의힘 정당의 오너십을 가졌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저 남대문 시장 가서 총 하나 사가지고 와야죠, 목사님. 네. 김정률이가 만약 국민의힘에 오너십을 갖는다. 그럼 뭐 총 하나 사다가 세상에 참 이만큼 분노합니다. 이만큼 분노. 분노하는데 자 이제 시간이 또 다 돼서 우리는 안산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산으로 빨리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또 다른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리 유동열 교수님부터 마무리를 해주세요. 오늘 그 지금 선거가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원내 다수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호도 다시 한번 이라볼까 하여간 이번 4월 총선에는 일단 국힘이 다수석을 차지해야 되고 또 이 자유통일당도 비례대표를 또 소위 탄생시켜 가지고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4월 10일 총선에는 소위 그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 국힘의 전폭적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보수 한보세력의 현재 입장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걸 헷갈리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 임기 수행을 위해서 4월 총선에는 다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동훈의 그러한 일탈과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지만은 일단 국힘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동훈을 위해서 국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윤석열 네, 국가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구분을 해서 지역에 있는 후보는 그건 뭐 국힘으로 가고 국힘으로 지역구요. 가고 예, 지역구. 하나씩 나눠서 해야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을 해야죠. 통락으로. 그래서 윈윈을 하면 자기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가장 이상적 조합은 국민의 정당이 149석을 하고 우리가 51석을 하면 요게 이제 딱 이상적이거든. 딱.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정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0석이 네. 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또 마지막 발언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진보당의 그 색깔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국민의힘이 잘 모른다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헌법을 위협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그런 세력을 외면하고 침묵했다고 저는 봐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돈과 출세에 눈이 먼 것인데 예컨대 그 문재인이 정광훈 목사님 감옥에 넣었을 때 사람들이 침묵했잖아요. 그걸 잘했다고 해서 침묵한 건 아니거든요. 외면했어요. 사랑제일교회 폐쇄할 때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외면하고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또 고소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컨대 그게 지금 정당하기 때문에 외면 침묵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진보당이 통진당의 기본 그 강령과 정당 정책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위헌정당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자, 한미관계를 해체하자, 중립적 통일국가를 만들자, 그걸 대표 강령으로 1, 2, 3호에 언급하고 있는 그 정당이 우리 헌법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은 에이 뭐 좋은 게 좋다. 굳이 싸워봐야 공격만 당할 테니까 용기 없이 외면하고 침묵해서 계속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만드는 비례정당에 진보당에다 3석을 할당했습니다. 3석 할당. 참. 그다음에 저 진보연합에 3석, 시민단체 4석을 할당했는데 다야 다. 그 3석은요 당선권입니다,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다야 다라고. 그렇습니다. 다라고. 당선권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드디어 이제 통진당에 이어서 친북 세력들이 성남시와 이 강원도, 경기도를 넘어서서 국회까지 적법하게 선거를 통해서 진출하도록 문호를 열어줬다는 뜻입니다. 그게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인물들이 우리가
국회에 가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터인데 국힘의힘은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또는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은요 힘을 합쳐서 이번 3.1절에 정말 천만이 모여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이 비례대표에는 자유통일당을 이 후보를 지지해서 그들로 국회에 들어가서 저 같은 친북 종북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우리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황 장관님.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의식의 전환을 하지 않고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뭐 모든 것을 우리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루에 한 분씩이라도 우리 편을 확장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전쟁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 국가 지도자의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 국민들이 그 속지 않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 번영을 계속 하려면은 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깨닫고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답입니다. 예. 이동욱 교수님. 예, 최근 아니 저기 예. 이번에 새로 만든 그 비례정당 있잖아요. 예, 예. 한동훈에. 예. 그 정당을 우리한테 갖다 바치는 게 제일 안 낫습니까? 아마 안 할 겁니다. 왜 안 해요? 아니 거기 지금 그 광화문 세력을 무슨 지금 바퀴벌레 보듯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책이 그러니까 개념 없는 친구들이죠. 예, 개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여의도 연구원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무처를 쓸어내려고 하다가 역으로 좀 뒤통수 맞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지금 리얼미터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그동안 사실은 그 원내 의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3.4%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막 누르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폭발을 막을 수 없으니까 예. 3.4%.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론조사는 100%를 가정합니다. 이낙연 당은 1.4%. 예, 예. 근데 여론조사 100% 가정하는데 만약에 총 투표율은 65%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실제로 득표를 보면 5% 가까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예측대로 의원들 몇 명 들어오면 제가 보면 이번에 10% 무난히 넘길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우리 그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과 자유마을 여러분들은 딱 한마디만 지역구는 좋다. 국민의힘 찍자 못났지만 그러나 비례대표만은 꼭 싸워서 투쟁하고 주사파와 일진일퇴를 벌일 수 있는 목숨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정당 비례대표는 들여보내자 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10% 분명히 넘깁니다. 근데 저쪽에 갔다 오더니 아직도 조금 물이 덜 빠졌어요. 왜냐하면 10%가 뭐예요? 우리는 30%를 확보해놨는데 30% 참나 제가 신앙이 부족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이미 30%는 확보해놨는데 뭐 10%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물이 덜 빠져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반드시 우리는 3월 1일 날 안산대에서도 강조하겠지만은 3월 1일 날 국민대회가 건국 후 최고의 방향타를 결정짓는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승만의 건국기동으로 갈 것인가. 아니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눈물 찔찔 흘린 가지고 안 돼요. 그 눈물 흘린다고 된지 합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뭐냐 이번에 3.1절 집회에 영화 보신 분들은 다 나오세요. 아니 이승만이 아닙니까? 이승만 정신을 최고로 제일 먼저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근데 영화 보신 분들이 눈물 찔찔 흘렸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월 1일 날 강화문대로 나오시라고요. 지금 100만이 돌파됐다 했으니까 나는 그 100만은 이미 확보된 걸로 믿고 우리가 1,400만이 나와서 다 강화문에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외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린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안산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의 영원한 구호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